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개발이다 완을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하게끔 됩니다. 우리가 토지개발이다 그러면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땅은 사용의 가치고, 사용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토지를 내가 개발한 데서 내가 공사를 한다거나 평탄지게 만든다거나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그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내 땅이라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고, 내 거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대대대를 물려서 그 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 땅이라도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를 제일 먼저 알고 우리가 땅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규제를 모르고 현장만 가서 보시고 땅을 사시는 분이 가끔가다 있는데, 제가 땅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땅에 규제가 있는 것을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에 어떤 땅이든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뉘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는데, 용도지역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땅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태클을 거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다 있었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규제를 하는 건데, 용도지구는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용도구역은 법으로 토지의 규제를 하나씩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용도지역을 만들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짓는데 그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놨고, 국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거를 개발하면 안 된다, 토지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제를 하나 해놓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도지역은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을 하나씩 만들어놔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있다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번 규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한번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법령이라는 것이 이제 타법령. 이 타법령은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하고는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홍사장님이 갖고 계신 양평에 있는 땅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강화도에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갖고 계시죠. 근데 양평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는 군부대가 있고, 강화도에 있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법령은 내 땅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 학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 있느냐, 이렇게 내 옆에 무엇이 있을 때 그때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내 땅 옆에 공항이 있다. 그럼 공항의 규제법에 의해서 어느 그 정도 이상은 높이 짓지 못한다.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옆에 어떤 건물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타법령은 내 땅 옆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이 타법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있고 국토이용계획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처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서 법 자체가 따로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이 두 법을 합쳐버려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전에 한 10년 전 그 전두환 정부 이후서부터 상당히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끔 됩니다. 홍 사장님, 네. 왜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지 혹시 아세요? 아니, 이런 겁니다. 보면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수출하는, 가공 수출하는 것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수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었죠.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소비에트 연방하고는 거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역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8 올림픽을 만들어지고, 88 올림픽 전에 84년도에 올림픽을 했었던 것은 동서지연령이 나뉘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올림픽을 지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LA에서 올림픽을 지내서 따로따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쪽에 하나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우리는 남한, 위에는 보면 김일성이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에다가 남조선은 헐벗고 가난하고 못 산다고만 선전을 해갖고,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와 수교가 없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보게끔 됩니다. 선수들도 와보고, 그 다음에 뭐 운동 관계자들이나 또 뉴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와봅니다. 자기네들보다 훨씬 못 산다고 생각했던 이 소비에트 연합에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 아시겠죠.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아침에 빵을 사러 가서 줄 1시간 정도 서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에트 연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요 앞에 슈퍼마켓에만 가도 먹을 것이 종류별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저희들이 이 당시 전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조금씩 수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에 있을 때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가 출장을 가게끔 되면 기본을 가져가는 게 스타킹 100개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관공서에 가든지 누구든지 갔을 때에 어디를 가든지 스타킹 100개 가지고 간 것 중에서 스타킹 하나만 좀 뭐든지 오케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럴 정도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생활 필수품이 모자란 나라였다는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보니까 1불, 2불만 주면은 1시간씩 줄을 서서 샀던 빵이나 이런 것이 산더미 같이 깔려 있는 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라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소비에트 연방에 무너진 국가들과 수교를 하면서 우리의 수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봐 그 당시에 보게끔 되면 뭐 미국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몇 개국이었다가 갑자기 전 세계를 향해서 왜 무역이 협정이 되면서 경제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끔 됩니다. 경제력이 올라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내 땅인데 건물을 못 짓고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이 너무 가난해서 내 땅을 개발제한구역이 없어도 건물을 질 돈이 없고 지어도 사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오면서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땅을 잘못 투자하다 보게끔 되면 난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 뭐 정부의 뭐 편을 들고 이 편 저 편 이런 뜻이 아니라 부동산을 강의한 사람으로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를 합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개발행 허가를 만들어 놨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게끔 만들어 놉니다. 우리가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지목은 지목대로 건물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을 지기 때문에 그런 지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허가를 받을 때도 28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주택으로 쓰다가 상점으로 쓰려면 전용 허가를 받죠. 근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으면은 농지에서 대지가 되고 공장을 지으면 공장 용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을 가지고 변경할 수가 없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땅도 28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지목, 현재 사용 있는 걸 변경하려면은 미리 건물처럼 사용 승낙을 받아라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것이 개발행위의 목적입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에서 만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경사도가 25도 이상 돼 있는 그런 경사도인 것은 개발하 손대지 말아라. 그런 거 손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경사도 25도 이상 되는 땅을 아예 손대지 말아라. 개발행위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로 저기서 따로 더 강하게 했어요. 법이 정해놓은 걸 더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25도로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8도, 19도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게끔 더 강한 거죠.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임목본수도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보면 왔는데 임목본수도가 뭔가 그랬었는데 임목본수도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시 그러면 이천시의 임목분수도가 80%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게끔 되면 임목분수도의 150% 이상, 다시 말하면 임목분수도가 80%로 돼 있는데 그 개발하려는 땅이 150% 이상이라면 80%에서 150%는 120%지 않습니까? 120% 이상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은
손대지 말아라. 개발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경사도가 25도 이상 된다든지 숲이 우거져 있든, 숲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20년, 30년을 만들어서 나무가 만들어진 걸, 그걸 뭘 개발한다고 갑자기 다 없애버리면 그만큼 나무를 또 심으려면 또 20년,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은 손대지 말라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은 도로가 없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창고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 하수도 없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많이 봅니다. 저기 위에 어떤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 주택에서부터 배수로가 올 때가 너무 먼 게 몇 킬로 되다 없다 보니까 그 앞에 밭 얼마만큼에다가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배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5,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우물이 그 밑에 쌓여가지고 그 옆에 밭, 논 이런 데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뭐냐면 제일 먼저 조건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입니다. 경사도 25도 이상 되는 거는 개발하지 말아라. 나무가 인목 본수가 120% 이상 된 것은 손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네가 만들어라. 배수로가 없으면 배수로는 네가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을 질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어서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었더니 지방 자체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배수로도 만들어 놓고 수도도 만들어 놔주면 우리는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기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고.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런 것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다 건물을 짓 때는 네 돈으로 돈을 내서 지어라, 만들어 놓고 지어라 하는 것이 개발행위의 목적으로 해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끔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땅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가 있고 건축법에서 도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에서 필요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면 건축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땅에 규제가 있느냐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규제를 각 부서에서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는 겁니다. 건물을 짓 때 하나는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짓는 규제가 있고, 그리고 건축가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똑같은 건물을 지어도 또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보는 도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축법에서 도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개발행위 한 도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축법에서 도로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법에 의한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되냐 하는 것을 착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제대로 잘 만드는 법이다. 김대중 정부 때 상당히 잘 만드는 법이다. 그리고 이 시기가 경제가 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땅이나 이런 걸 전원주택을 짓고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잘 만드는 법이다 보고, 우리는 지금도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도 봐야 되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필요한 도로도 보고 건축법에서 필요한 배수로도 봐야 되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필요한 도로도 같이 볼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서 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현장을 갔을 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목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28개인데 이 28개 중에서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뭐죠? 전답과선이죠. 전답과선은 무슨 법 적용받죠? 농지법 적용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목장용지는 농지법 적용받지 않냐. 목장용지에 대한 지목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용지는 지목에 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에 또 뭐가 있죠? 임야라는 것이 있죠. 임야는 산지관리법 적용받죠. 그러니까 내 땅이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 전답과선이라면 그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임야면 특별법을 적용받는 그 법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뭐냐면 도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원 있죠. 공원. 이 공원도 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28개인데 지목이 28개 중에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토지가 있고 특별법을 적용받지,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목이 전답과선이든지 임야다 그러면 농지법도 또 보고 농지법을 통과해야서 개발행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가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목이 임야다 그러면 산지관리까지 가서 산지조정 허가를 받고 개발행 허가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땅에다가 내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걸치는 법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또 뭐 돼 있죠? 여기 보면 대지 있죠. 대지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지에 대한 특별법은 없습니다. 대지에 특별법은 없는데 이 대지는 어디 나오면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건축법에서 보면 어떤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규모부터 결정해요. 종류가 있고 규모를 결정하는데 대지는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입니다. 종류는 용도 지역이고 대지는 뭐예요? 규모를 결정하는데 규모는 뭘로 결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대지에 하나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땅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다만 뭐라고 나면 임야든지 다른 땅인데 여기다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은 네가 이 땅 중에서 지목을 대지로 바꿀 땅을 면적이 어딘가를 그래서 제출하면은 대지로 바꾼다는 조건 하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게끔 하고 건물이 지어지면 나오는 그 땅을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대지는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잡종지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잡종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땅이 전부 다 28가지죠. 28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이 잡종지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28번째가 잡종지다 보니까 앞에 잡종지를 빼놓은 나머지 땅은 27개죠. 27개에 속하지 않은 땅은 전부 다 잡종지예요. 예를 들어서 갈대밭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보느라고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죠. 그런 땅에는 지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7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땅은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잡종지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잡종지 규제라든지 뭐 건축 잡종지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없고, 그러니까 지목에 대한 규제는 없고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다든지 타법령에서 규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규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잡종지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지. 잡종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 대신 그 전용비 같은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농지는 농지 전용비를 내야 되고 임야는 대체 산림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땅은 전용한다고 해서 돈을 내는 건 없죠.
그럼 잡종지를 내가 대지로 바꾸고 싶다면 개발 행위를 먼저 받고 잡종지를 날 뭘로 바꾼다고요? 대지로. 대지로 바꾸신다면 잡종지에다가 개발허가가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고 건물을 짓고 준공이 나면은 건축물 관리장을 갖고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면 대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지로 만들었고 건물을 짓게끔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농지든지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를 받고 대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대지를 얼만큼 하겠다는 걸 먼저 위치와 크기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 도면대로 다 건물을 짓고 준공이 나면은 그때 그 땅을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